네,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요. 지금 비트코인 팔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가격이 당장 어떻게 될지, 얼마나 더 떨어질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게 볼 때 상승장이고 또 팔 때가 아니라 여윳돈이 생기면 그때그때 떨어지면 또 사고 이럴 때라고 봅니다. 당장 시장은 좋지 않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 꾸준히 모아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이게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모아나가면서 지키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투자하는 분이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팔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지금 더 사고 있거나 더 살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주식이나 사실상 주식과 다름없는 그런 알트코인과 다르게 CEO, 사장님도 없고 회사도 없고 수익을 내야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 아닙니다. 이 자산으로서 화폐로서 비트코인이 가진 가치를 이해하는 분이라면 지금 같을 때 더 욕심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장이 폭락하는 이유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들 분석 그리고 또 그리고 언론 보도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문제라고 정리를 합니다. 첫째,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뭔지 바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뒤에 들으시면 됩니다. 둘째, 지정학적 위기. 바로 이스라엘 이란 전쟁 위기입니다. 셋째,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세계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미국 경기 침체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 이게 망가진 사태인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망가진 사태인데 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 돈, 통상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에 그걸로 어떤 상품에 달러로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트래비스 호이엄이라는 사람이 만든 이 동영상을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컨대 이자율이 1%인 엔화 10억 엔을 빌려서 이걸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환전 수수료는 일단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대략 달러로 환전한 금액이 엔화 10억 엔을 이자율 1%에 빌려서 이걸 가지고 달러로 환전을 하면 690만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걸로 연간 5% 정도 이자를 주는 연간 5% 정도 이자를 주는 그런 미국 국채를 삽니다. 예컨대. 그러면 연간 690만 달러 국채에 4%, 690만 달러짜리 국채를 사서 4% 이익을 얻으니까 1% 엔화 빌릴 때 지급하는 이자를 빼도 27만 6천 달러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러면 돈을 버는 장사죠. 자, 망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게 망할 수 있는 변수가 세 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째, 엔화 가치가 급등하는 경우. 자, 이 경우에 만약 환율이 급변해 가지고 엔화 가치가 10%를 올라가게 되면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엔화를 빌릴 때는 10억 엔에 빌려 가지고 이걸 갚을 때는 이걸 원래는 이게 690만 달러로 환전을 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갚을 때가 되니까 엔화 가치가 10%가 올라가서 770만 달러를 갚게 돼야 한다면 엔화 빌려가지고 투자한 걸로 그 이상 벌지 못했으면 나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내가 빌린 엔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그냥 말 안 해도 쉽죠. 1% 엔화 빌려가지고 1%의 이자율 주면서 엔화 빌려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10% 이렇게 하락을 한다. 이런 계산 안 해도 망하는 거죠. 셋째, 금리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엔화 금리가 1%가 아니라 3%, 4% 이렇게 오른다고 가정을 해보면 나는 빌린 돈으로 3% 넘게 벌어야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보다 못하면 망하는 거죠. 근데 이런 세 가지 변수가
한꺼번에 이게 생겨버린다. 한꺼번에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 패닉이 일어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을 하게 되면 내가 달러로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게 될 거고, 내가 투자한 주가나 채권이 폭락을 하면 손실이 더 커질 거고, 또 엔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러면 엔화를 빌려서 투자할 인센티브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계는 이게 같이 묶여 있어 가지고 이게 저거에 영향을 주고 이게 또 저게 이거에 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또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엔화 빌려 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서 어디 투자하는 거, 자 이러면 시장에서 투자한 자산을 그냥 몽땅 얼른 손실 커지기 전에 팔아치우려고 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팔아치우게 되니까 시장이 대폭락, 패닉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최근에 엔화 가치가 급상승을 했죠. 뭐 엔화 이 환율이 보면 뭐 원래 이 1달러에 160엔이었는데 지금은 145엔 밖에 안 주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많이 올라간 거죠. 자, 이렇게 된 거고요. 또 그동안 일본 은행이 낮게 유지를 해왔던 또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그 와중에 또 미국 증시는 급락을 했고요. 뭐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변수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지정학적 위기인데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이게 참 큽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한 헤즈볼라 지도부를 최근에 계속해서 암살을 해왔는데, 이란과 헤즈볼라가 보복하겠다, 보복을 뭐 강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공격이 임박했다,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핵무기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이란이 세게 때리면 보나마나 이스라엘은 더 세게 때릴 것이고, 중동 사태 이거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게 됩니다. 인명피해, 뭐 유가 급등, 자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 타격도 뭐 엄청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엊그제 미국 정부가요, 이 레바논에 있는 미국 시민들한테 얼른 출국해라, 자 위험하니까 빨리 피해라, 레바논을 떠나라, 이렇게 대피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한국의 외교부도 마찬가지로 조속히 레바논을 떠나라고 현지에 있는 국민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변수는 미국의 이 경기 침체 위기죠. 엊그제 나온 7월 2일자리 보고서가 엉망이었죠. 취업자 숫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실업률은 전달보다 올랐고, 최근에 계속 올라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실업률이 말이죠. 자, 인테리어 직원을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15,000명을 정리해고한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일자리 상황 나빠지고 있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폭망 사태, 이스라엘 이란 전쟁 위기,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 자 이게 겹쳐져서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이런 해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와 굉장히 유사하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제가 종종 참고하는 프레드 크루거, 이 사람 스탠퍼드 수학 박사이자 월스트리트에서 트레이딩을 했었고 스타트업 창업을 해서 그걸로도 큰 돈을 번 비트코인 투자자죠. 자, 이 사람이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면 2008년 위기와 지금 위기가 비슷하다고 보고 전망까지 합니다. 2008년 16년 전과 지금이 비슷하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올해도 대선이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엄청나게 부푼 거품이 터지기 직전이었고, 지금은 고성장 테크 주식, AI 인공지능 버블이 터지기 직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엔비디아, 자 이런 회사들이 그동안 주식 시장을 이끌어 왔는데 실적보다 거품이 엄청나게 끼었다는 거고,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런 버블이 좀 터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처럼 이게 정말 대량으로 터지는, 엄청나게 크게 터지는 거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연준이 시장이 망하게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그 예상인 건데요. 금리를 아주 빠르게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이 5%대인데 이게 빠르게 3%대 수준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금리 3%가 새로운 노멀이 되면 자, 사람들은 3%보다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으로 돈을 옮기게 될 거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좋은 일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사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선 전에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 이건 좀 낮다고 보는데요. 주가 폭락, 뭐 자산 가격 폭락, 이런 사태가 나면 민주당, 이 카말라 해리스, 이 민주당 쪽에 선거 치르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도 금리 낮춰야 하는 시점을 놓친 거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연준 같은 경우도 자,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경기를 망쳐버릴 수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해오긴 했다는 점에서 금리를 빠르게 낮출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자, 연준의 기준금리 그래프가 바로 요건데요. 요걸 잘 보시면 어둡게 칠해진 부분, 바로 이 부분이 있고, 또 이 부분이 있고, 자, 이 부분 짧지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기 침체 기간인데요. 2008년에 경기 침체 기간, 보면 이 기간에 금리가 자, 이렇게 낮아졌죠. 급격하게 낮아졌죠. 위에 있다가 4.7%, 4.4%였다가 이게 0.16%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요. 0.2% 이렇게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2020년, 자, 바로 이때도 금리가 여기 있다가 자, 1.58%였다가 이게 0.05%포인트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완전히 0점대로 이렇게 완전히 낮춰버렸죠. 순식간에. 이 두 개의 차이를 보면요. 2008년 바로 이때보다 2020년에 훨씬 더 빠르게 금리를 낮췄고 경기 침체 기간도 순식간에 끝났다는 겁니다. 연준은 금리를 순식간에 내릴 수가 있고, 자, 정부는 순식간에 돈을 풀 수 있고, 그 결과 경기 침체 기간은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